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권장할 수 있는 치료법, 그래서 식이 개선 방법이라던가 운동, 요법이라던가 그 외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뭐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험 인자를 또 관리하는 거 등등.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이 그런 생활 개선 방법으로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약물 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약물을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또 이런 약물 복용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중단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더 적절한 약물을 처방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이 환자의 또 부작용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목표로 하는 그 타겟 레벨의 그 리피드 프로파일의 어브노멀이었던 수치가 목표하는 수치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춰주거나 혹은 뭐 HDL 같은 걸 높여주거나 이렇게 그 백투 노멀 레인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적절한 약물 요법을 통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지금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그 ATP 그 패널 3에서 제시한 특별히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리피드 매니지먼트 치료는 이렇게 해줘라 라는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와 관련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발병률과 사망률은 이렇게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로 치료한 경우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를 통틀어서 지질 저하제라고 해서 한 6가지 유형이 흔히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오늘은 집중적으로 스테틴하고 니코틴산, 피브릭산 파생물, 담즙산 협착제,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 그리고 이제 오메가3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이름, 뭐 스테틴류는 그 아주 대표적인 LDL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니코티닉 엑시드, 그리고 피브릭 엑시드 데리베이티브스, 그리고 바일 엑시드 세퀘스트란스, 그리고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는 비교적 이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뭐 가장 최근이라도 벌써 한 10년 전 됐어요. 비교적 가장 늦게 나온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여러분 시중에서도 평소에도 많이 들어본 그런 약물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설명 하나하나 다 해주고 나서 표로 보여줘도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표로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6개 그 대표적인 그 지질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입니다. 스테틴, 여러분 교과서 917쪽 잠깐 보면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아토르바스테틴, 러바스테틴, 프라바스테틴, 또 로수바스테틴, 심바스테틴 뒤에 반복되는 이름이 다 스테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네릭 네임을 알아둬야 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공용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테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하고 있는 이름들은 브랜드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되는 브랜드 네임, 상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름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쓰는 이름하고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네임이 같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제너릭 네임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또 더 있어 보여요. 그렇게 알아두면.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 러바스타틴 이렇게 하나하나 뒤에 스타틴이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얘는 간에서 HMG, COA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LDL 합성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콜레스테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지질하고 지질 단백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줬죠. 그 중에 가장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뭐 죽상경화증 위험도와 관련성이 높은 게 바로 LDL, 그쵸? 나쁜 콜레스테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걔 이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LDL을 낮춰주는 효과가 아주 큰 약재입니다. 스테틴이. 또 그 외에도 토탈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트라이글라세라이드도 낮춰주고 그런가 하면 HDL도 좀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아주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계통의 약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VLDL도 LDL을 낮춰주듯이 VLDL에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오묘부예요. 이따 다시 한번 슬라이드에서 더 깊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묘부인데 너무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강화요법으로 일단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6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가죠. 니코틴산, 제네릭 네임은 나이아신, 그리고 상품명으로는 나이아스판, 또 나이아콜. 또 뭐가 있을까? 책에 보니까 뭐 브랜드 네임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좀 더 나오긴 합니다. 뭐 니코비드 이런 것도 있고요. 얘는 리포프로틴, 지질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용하면 트라이글라세라이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예. 제가 디렉션으로 얘기할 때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향상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향상된다는 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향상된다는 건 이제 improve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서 좋은 거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가끔은 개선된다. 그 말은 HDL의 경우에는 향상되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걸 거고, LDL이 향상됐다, 그 얘기는 LDL이 낮아졌다. 이렇게 우리 국어를 통일해서 갑시다.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학생이 있어갖고, 그래서. 자, 그 다음. 니코틴산 얘기했죠. 그래서 트라이글라세라이드를 중성지방의 효과가 아주 좋아요. 또 그런가 하면 토탈 콜레스테롤 LDL, VLDL 다 효과가 있고 HDL을 올려주는 효과도 큽니다. 예. 자, 그 다음 담즙산 흡착제. 얘는 우리 장에서 담즙산하고 결합을 해요. 예. 그래서 LDL을 우리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된 것들이 우리 리버로 가거든요. 혈행을 타서. 근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LDL이 재흡수돼서 리버로 가는 거 막아주고, 또 동시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왜 계속 생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하고 다르게 이 담즙산, 이 바일엑시드 녹색 즙이요, 소장에 금식을 하고 내시경을 하는데도 소장에 이렇게 발견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고기를 아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고 와도. 그래서 담즙산은 이렇게 동물성 지방 섭취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좀 많이 배출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담즙산은 LDL을 낮춰준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탈깃하는 거에 LDL 빠지는 게 없죠. 다 LDL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들은. 자, 또 그런가 하면 피브릭산 파생물. 얘는 트라이글라세라이드 합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예, 얘는 주로 탈겟이 TG예요. 중성지방. 그래서 중성지방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VLDL, LDL. 또 그런가 하면 HDL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탈겟이 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늦게 제리아라는 약인데, 이 약은 소장에서의 그 흡수를 차단해 버립니다.
예. 자, 호수양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는데 담즙산 흡착제하고 비슷한 듯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담즙산 흡착제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한테 얘를 처방해 주면 얘도 역시 소장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안전하고 예, 그런 약제입니다. 스테틴하고 많이 병원에서 쓰시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보니까 이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 있죠.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만큼 높지 않은 이 보더라인에 있는 동영상 찍는데 안경 바꿔야지. 자, 다 웃었지 이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너희들이 웃어갖고 그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 보니까 왜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의사 선생님 그분이 그날 제리아를 드시더라고요. 케이크 먹기 전에 제리아.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인 그 콜레스테롤 치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지금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처방해 주기도 하는 그런 약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테틴하고 같이 스테틴은 어떻게 보면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제리아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장 안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또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오메가3 얘는 뭐 단독으로 얘는 주로 이제 트라이글라이서라이드 그래서 트라이글라이서라이드 중성 지방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목적으로만 또 복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약하고 또 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왜 생선 먹고 나면 왜 냄새 나잖아. 입에서 생선 뭐라고 해야 돼? 비린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불쾌한 맛 이제 이런 게 많이들 복용하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불편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GI 디스트레스 또 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발진, 요통, 뭐 독감 증상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6개군의 약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스테틴부터 좀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토르바스타틴, 리피토라고 하고요. 아주 파퓰러한 약입니다. 리피톨. 예. 이 약은 다른 예를 들어서 메바콜, 프라바콜 얘네들보다 조금 늦게 나왔었어. 근데 이미 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중요하지 않고요. 2019년에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다른 스테틴 계통보다 리피토가 비교적 늦게 나왔는데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파퓰러하게 처방이 되는 약제입니다. 심바스테틴 얘는 지금 나온 지 꽤 됐고요. 많이들 또 복용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러바스테틴, 메바콜 또 프라바스타틴, 프라바콜.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약은 주로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약도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 환자의 생활 수준에 이런 것도 많이 고려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바콜 같은 경우는 지금 약제가 비싸요. 그래서 이 약 대신에 다른 약 좀 더 단가가 좀 저렴한 그런 약으로 그렇게 처방을 해주다가 이제 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플루바스타틴, 레스콜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고요. 또 로수바스타틴, 크레스톨 이 약 나왔을 때 뭐 굉장히 강력하다 막 이러면 공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조코하고 리피톨들이 LDL을 컨트롤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다. 예, 대표적인 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환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들이 바로 스테틴 계통이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큰 만큼 뭐죠? 여러분 왜 주식도 이윤을 많이 주식 안 하는구나. 저도 잘은 모르는데 맨날 모르다 보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안전하게 가는 거. 이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안전하게 가는 건 좋은데 대신 혜택이 별로 없고 이자가 별로 안 붙고 그쵸? 근데 이 리피토도 효과가 많은 반면에
뭐예요? 리스크, 즉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주식 투자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잘 될 때는 이윤이 큰 그런 원리처럼 우리 리피토 우리 스테틴 계통의 약물도 근데 다행인 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환자들에게 이런 걸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으니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자기가 약 복용한 다음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마이오패시라던가 또 헤파톡시리 그래서 이 간 독성이라든가 우리 교과서에 횡문근융해라고 그렇게 렙도 마이올라이시스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 이런 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근육병증이라던가 간 독성에 같은 그런 증상, 그 간 독성에 따른 증상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예습해 온 사람? 혹시나? 역시나. 그래서 예, 소변 색깔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보통 앰버 컬러라고 하죠. 뭐 옅을 수도 있고 약간 다크할 수도 있지만 어때? 호박색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갑자기 간이 손상이 되면 소변 색깔이 브라우니시해지는 갈색빛이 나는 아주 진한 색깔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란 농축 색깔이 아니고 진한 브라우니시한 소변을 보기 시작한다라든가 막 이유 없이 근육이 쑤시고 기운이 없고 또 황달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서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상이 뭔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고대생들은 좀 더 유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한다.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들이 어떤 약을 처방 받으셨을 때 이게 적절한가 여러분들이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41세 남자분입니다. 그동안 심바스테틴 20mg을 at bedtime, HS는 bedtime을 얘기하죠. 병원에서 쓰는 약자예요. 이거 기본간호학에서 다 배웠지?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딱 3명이야 우리 남학생. 저쪽밖에 없어. 다 배웠죠? HS? 자, 다 배웠다고 치고 자, he complained of muscle pain. 근육통을 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patient started exercise program and statin therapy at the same time. 이분이 이제 보통 약을 처방해 줄 때 약만 먹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운동이랑 식이요법도 같이 하라고 우리가 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좋은데 같이 시작을 한 거야.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쵸? 자, 운동을 너무 갑자기 안 하다 보면 심하게 하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muscle pain disappeared in 3 days after stopped taking. 자, 그러면 상징하는 게 뭔지 좀 오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기분이 그래서 그랬는지 딱 스탑을 했더니 muscle pain이 사라졌대. 자, 그러면 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 아래,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제를 일단은 스탑한 다음에 로우 도즈로 그 심바스타틴보다 조금 더 마일드한 그 약효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조금 마일드한 그런 약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바스타틴, 메바코가 그 다음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틴 계통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20mg bedtime에 복용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케이스를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틴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주로 저녁에 복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요. 특히 밥 먹은 다음이나 혹은 취침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피토가 나오면서 리피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피토는 꼭 밤에 먹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더 장점이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전형적인 스테틴들은 주로 밤에 먹는 거를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저녁 식사 이후나 혹은 취침 전에. 자, 중요한 거. 아까 이 환자가 머스페인이 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긴장하는 것처럼, 뭐 긴장은 아니지, 자기가 아픈 건 아니지만 이 환자한테 사이드 이펙트가 있나 해서 딱 긴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감기능 검사. 예. 그 오리진을 알기 위해서 이게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스테틴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리버 펑션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혈액 검사로. 그런 다음 복용을 시작하고 나서 뭐 빠르면 6주, 길면 12주쯤에 다시 한번 리버 펑션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팔로우업으로 계속해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그 혈액 검사 결과 중에 세럼 트랜스아미네이즈가 올라가는 경우가 한 21%,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그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걸로. 그래서 계속해서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약 처방해 줄 때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 그런 거 하면 이 환자처럼 머슬 페인이 있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 허약감 같은 게 있거나 혹은 다크 브라운 컬러드 유린을, 그러니까 소변을 배출하거나 할 때 꼭 리포트하는 거 잊지 말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가 스테틴을 안 먹은 건 아주 잘한 거죠. 예,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보고하고 복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통이라고 했어요. 근육통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또 검사해야 되는 건 CPK 레벨입니다. 이 CPK는 머슬에서도 릴리즈가 되고요. 머슬이 손상됐었을 때, 또 우리 심장 쪽에서 또 손상됐을 때도 릴리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혈중으로. 그래서 CPK 수치가 상승이 되면 이제 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거를, 손상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스테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을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태아에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 수유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혹은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안 그래도 간에 독성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자들에게는 금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틴을 다른 약제하고도 많이 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브릭 계통의 피브릭산 파생물 중에 하나인 젠피브로질 같은 약도 같이 병용을 곧잘 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혹시 인터액션이 있는지 더 유의해서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도 스테틴하고 병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나이아신 자체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테틴하고 같이 병용하면서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유의해서 살펴주라는 얘기고요. 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가 에리스트로마이신 같은 항생제하고 복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인터액션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약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나이아신. 나이아신은 워터솔루블 바이타민 B에 해당되는 약제로 브랜드 네임 중에 하나만 집어보면 나이아스판 이런 게 있죠. 네. 자, 얘는 리포프로틴의 합성을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LDL, 또 뿐만 아니라 VLDL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주로 LDL 낮춰주는데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도 낮춰는 주는데, 총 콜레스테롤을 유의한 수준으로까지 낮추려면 지금 용량이 많이 복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량을 올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토탈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주로 LDL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트라이글라세라이드 중성 지방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주 유의하게
낮춰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2 내지 3g 정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이도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LDL을 기존 수치보다 한 20% 정도 감소시키려면 또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를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시키려면 하루에 2 내지 3g을 복용을 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이게 하이도즈라는 거죠. 나이아신 치고는. 자,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우리 HDL 올리는 약이 이렇다 할 약이 아직까지 어벨러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 도표에서도 봤지만 모든 약자가 HDL을 올려주는 효과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나이아신이 가장 포턴트하다. 다른 약제들에 비하면 HDL을 올려주는데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 역시 올려주는 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라기보다 10 내지 20%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이도즈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이도즈를 먹어서 그냥 쓱 올라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야? 이제 MD의 슈퍼비전, 그 주치의의 감독 아래, 그러니까 환자에게 따르는 이 하이도즈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슈퍼비전이라는 얘기는 환자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때 보고하게 시키는 거 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시켜보겠어, 그렇죠? 근데 그만큼 유의해서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나이아신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라즈마 피브리노젠하고 플레이틀렛 액티비티를 낮춰줘요. 예, 그러니까 플라즈마 피브리노젠을 감소시켜주고 그런가 하면 이 혈소판의 활동을 어떻게 방해해주기 때문에 자, 혈소판은 응집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블러드를 띵하게 해주는 거거든. 플레이틀렛가 자꾸 뭉친다는 건 블러드가 띡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이아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플레이틀레이트의 액티비티를 방해해 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트롬보제네시스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감소시켜줘서 이스키믹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러그 오브 초이스다.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약제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테틴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약제라는 거죠. 자, 도즈 디펜던트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커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즈 디펜던트 이펙트 on lipid protein levels. Those need to be titrated weekly to achieve therapeutic dosages. 자, 그래서 그 치료적인 용량으로 갑자기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수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용량을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타이트레이트 한다는 말은 주위에서 양을 늘려주거나 혹은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주 타이트레이트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올려준다는 얘기죠. 자, 이 환자들한테 교육해야 될 내용. 식사할 때 복용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0.5에서 1g 정도 그렇게 복용을 하고요. 이거 먹고 나면 소화기, 그러니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다라고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아까 스테틴도 LFT 계속 우리가 모니터해 줘야 되고 근육통 호소하면 CPK 측정해 줘야 되듯이 이 나이아신, 니코틱 액시드도 복용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모니터해 줘야 되는 블러드 테스트들이 있어요. 뭔지 보면 혈당,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 봐줘야 되고요. 유릭 액시드 레벨, 이거는 요산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역시 LFT,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계속 모니터 해줘야 됩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로 환자들이 갑자기 왜 엄마들이 갱년기 때 겪는 플러싱 있죠.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 약을 먹게 되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하고 목하고 막 귀까지 뭐 빨갛게 열이 달아오르는 경험을 약 먹고 나서 한 2시간 이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게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다 보면 점점 subside, 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미리 해줘야 환자가 덜 놀라겠죠? 약물 복용의 실천율도 올라갈 것이고요. 자, 또 그런 거 하면 왜 혈당 검사 해주겠어요? 올라가거든요.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서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거 하면 하이퍼유리세미아, 가우트가 생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유릭 엑시드 수치가 좀 높은 위험군 환자다.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우트로 프로그레스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줘야 된다. 그리고 패틱 얼서 디지즈, 그 upper GI distres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위궤양 같은 거, 예, 소화성 위궤양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헤파토톡시르리, 아까 얘기했던 간 독성, 예, 문제도 있고요. 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약을 먹는 동안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많은데 환자가 술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더 악화된다는 거를 반드시 주시시켜 주셔야 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더 되어 있는데 허약감이라든가 또 어떤 환자분들은 누워있다가 앉아있거나,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었을 때 어지러워하는 거 있죠. 예,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건 의사한테 다 보고하라고 하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노인분들은. 그래서 자세 변경을 천천히 하라고, 예, 그렇게 교육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미 통풍이 있거나 리버 페일리어, 간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기라는 거죠. 예. 자, 피브릭산 파생물을 보면 얘는 중성지방에 특별히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LDL에도 미치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 낮춰주고 LDL 낮춰주고 VLDL 낮춰주고 또 HDL에 또 미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얘는 트라이글라세라이드 합성을 차단해서 리피드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TG 레벨이 아주 높은 분들, 그래서 뭐 예로 뭐 400, 뭐 500,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임상에서 만나본 환자들 보면. 근데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그다지 본 기억이 없는데 확실히 미국의 특히 백인 환자분들 중에 정말 그 중성지방이 그렇게 막 400, 500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여러 봤어요. 예. 그래서 스테틴하고 같이 병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약물들 젠피브로질, 그래서 브랜드 네임은 로피드, 또 페노파이브레이트, 그래서 트라이코, 이런 약들이 어벨러블 합니다. 자, 이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때까지 2달은 계속 복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 약 먹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도 2달은 꾸준히 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약에 또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 복용하고 나서 한 2~3달쯤 됐었을 때 약효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나는 그 사이드 이펙트는 아니고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하고는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어드버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디스펩시아 혹은 담석, 마이오패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LDL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TG 레벨이 400이 넘는 분들에게도 사용이 되고요. 가끔은 LDL을 오히려 올려주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스테틴하고 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더 좀 유의해라. 드러그 인터액션 살펴보라고 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두 약제와 비슷하게 모니터해줘야 되는 블러드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그 다음에 혈당, 그리고 리버 엔자임,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도 해줘야 돼요. 리날 펑션 테스트, 그 다음에 CBC 이런 것들을 약물 복용하는 동안에 모니터 해줍니다. 자, 이 약 역시 혹시 환자들이 이 약 먹고 막 그 소화기 장애를 불편감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 밥하고 같이 먹으라고, 식사 때 복용하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약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독감 앓듯이 그렇게 앓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엔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해 주신 주치의에 반드시 보고를 해라. 이제 그거고, 얘가 특별히 금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리날 디지즈, 즉 신장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임신 부일 경우에는 절대 처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한테는 피임을 하라고 권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담즙산 흡착제가 뭔지, 얘는 LDL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소장 안에서 바일 엑시드하고 바인딩을 하는, 그래서 얘가 다시 왜 바일 엑시드는 다시 리버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LDL이나 콜레스테롤 얘네들이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LDL이 다시 재흡수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리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는 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특별히 얘는 소장에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리버에 영향을 주는, 즉 전신순환을 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신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스테틴이나 나이아신이나 혹은 피브릭산, 파생물하고 달리 어떻게 안전하기 때문에 임신부 중에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처방해 주기 좋겠죠. 예.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티라민, 그래서 퀘스트란이라는 약제가 있고요. 또 콜레스티폴, 또 콜레스시벨람, 그래서 웰콜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벌키해요. 그러니까 이 용량이 좀 많아서 그 다른 약들은 이렇게 조그만 알약 같은 건데 얘는 좀 벌키하다. 그래서 물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교육에 포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st often used as adjunct therapy. 예. When statin alone have not been effective in controlling lipid level. 그래서 리피드 레벨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스테틴만으로 안 될 때 그때 더 추가해줘서 병용할 수 있는 그런 adjunct therapy라는 이야기고요. 자, disadvantage, 단점, 방금 소개했던 대로 양이 멀키해서 많아서 환자들이 복용할 때 좀 귀찮아할 수가 있어요. 예. 사이드 이펙트, GI 디스트레스, 또 변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nausea, vomiting, 또 weight loss, 그러니까 소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련돼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복용하는 약제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약을 그 약들하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약물들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으로 교육해 줘야 됩니다. 환자 교육,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약물을 먹는 동안에 컨스티페이션이라든가 배가 더부룩해지는 그런 증상, GI 디스컴포트거든요.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라 라는 거를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케이스 한번 또 봅시다. 40세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제2형 당뇨를 갖고 계시네요. 제2형 당뇨, 아시죠? 네, 타입 1이 아니에요. 타입 2예요. 자,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생긴 당뇨입니다. 이미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40-year-old female patient has had type 2 diabetic for 5 years. 그러니까 35살에 진단받은 케이스고요. has taken a statin for 2 years.
Her current LDL cholesterol is 110. 이게 어느 범주인지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She wants to become pregnant and needs recommendations about her medications.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야, 간호사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임신을 할 계획이다. 근데 스테틴을 내가 먹고 있는데 스테틴은 임신하는 동안에는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110. 이분의 리스크 팩터 뭐가 있죠? 여러분, LDL 우리 탈결 레벨 정할 때 위험 요인 있지? 자, 당뇨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되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렇게 친절히 답을 다 했어요. 자, 이분이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 보면 타입 2 다이아베틱이고요. 그 다음에 LDL이 당뇨가 있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130? 아니지. 100 미만이 되게 해줘야지. 그쵸?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 그리고 복습하라고 제가 동영상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 이분이 지금 110이야. 물론 이분이 당뇨가 없는 환자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excellent 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분이 110이에요.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도 110이야. 그러니까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LDL을 더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그냥 아는 척 안 한 거지, 겸손해서. 그치? 자, 그래서 이분이 임신하겠대. 근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니지. 환자의 요구는 나는 이제 프레그넌트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스테틴 캔슬해줘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 갖기 전에 스테틴 DC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도 먹지 말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겠죠. 당신이 그래도 스테틴이 가장 강력하잖아. 근데 그 약을 안 하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니, 해주기는 해주지만 이전보다 약물에 의한 효과는 덜할 거니까 LDL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생활 습관을 좀 더 강화해서 지켜가도록 다시 한번 환자에게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ow fat diet, 애니멀 팻이라든가 LDL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식이들 더 조심하라고 저지방 식이 교육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되고요. 더 지키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전신으로 흡수되는 약이 아닌, 즉 non-systemic agent, 어떤 거? 여러분 답을 주세요. 오늘 배운 거? 얘기해봐. 어떤 거 해줄까? 전신으로 흡수되지 않는 거. 뭘 이렇게 고민해.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렇지. 영어로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담즙산 흡착제 맞죠? 네, 담즙산 흡착제 같이 non-systemic하게 영향하는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해결한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물만 딱딱딱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 국가고시도 이렇게 사례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답으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요구와 자기네들만의 어떤 상황이 있거든. 그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56세 남자분이에요. 56-year-old male patient with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아직 CHF는 안 배웠는데 왜 심기능 부전? 제가 이 얘기는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예. 심장이 왜 수축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ejection fraction 들어봤죠? 첫날 우리 다 얘기했죠. ejection fraction이 40%밖에 안 된대. 몇 년 전에 측정한 거야, 그것도. 자,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얼마라고 그랬죠? 응? 좀 질러봐. 웃지만 말고. 60. 60에서 70. 근데 보통 우리가 60만 넘으면 괜찮다라고 하고 신부전은 보통 40 이하인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진단을 내리죠. 예. 그래서 50에서 60은 우리가 CHF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심장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자, 신부전의 진단 를 받은 이 환자의 이젝션 프랙션은 40%고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도 동반 질환으로 갖고 있어요. 아마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로 말미암아 CHF까지 간 환자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분은 그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때문에 캐비지까지 받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했는데도 그 깨끗한 그 바이패스 혈관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심장 근육이 지금 굉장히 디스펑셔널한 상태입니다. 이미 오픈할 서저리 받은 지는 10년이 된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오비시리 115kg, 키는 180인데 여러분 BMI 한번 계산해 보세요. BMI 계산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하더라? 아는 사람. BMI. 응? 킬로그램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거. 스마트해. 해보세요. 자, 산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BMI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어요. 따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응? 35. 그러니까 비만 맞나요? 네, 맞죠? 예. 자, 이분은 미국 분이라고 간주한다면, 예, 그래도 비만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매우 심한 비만이고요. 우리나라는 25 이상이면 비만이고 미국은 30 이상이면 비만이잖아. 아시죠? 자, 이분의 직업은 트럭 드라이버예요. 트럭 드라이버예요. 여러분, 트럭 드라이버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 운동 부족. 안 한다기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분이 안 하는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간 거고, 이분이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왜? 일하시는 내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한, 신체 활동량이 좀 부족한 분이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에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 스타일이 이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트럭 드라이버의 특징이요. 그냥 몇 시간만 앉아 있는 거가 아니에요. 택시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하고 또 틀려요. 이 트럭 드라이버들은. 맨날 며칠 운전할 수도 있어요. 예,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서부 끝에서 동부 끝까지 일주일 걸리거든요. 거기를 대형 트럭들 몰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맨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체 활동량이 매우 낮은 직업군에 속해요. 예. 본인이 따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운동을 안 한대. 예. 또 he is able to perform his ADLs. 그러나 일상생활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CHF 환자니까 CHF 환자들이 이렇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숨참이라던가 피로함 이런 걸 쉽게 많이 느끼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릴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이것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펑셔닝에 대한 거.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서 운전하는 거는 하니까 나의 ADL 뭐 밥 먹고 씻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다 한다. 그런 거는
shortness of breath, 숨참이나 chest pain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moderate levels of activities. 예를 들면 그 계단 오르는 거 그런 것도 별다른 증상 없이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CHF 상태가 아주 심한 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어스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 자, 이 케이스는 앞에 말한 케이스들보다 조금 더 복잡하네요. 환자의 질병이 동반 질환이 더 많은 데다가 이미 CHF까지 가 있는 경우라서 이분이 복용하는 약도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병원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하나만 갖고 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콜레스테롤보다 더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 환자가 먹는 카베디롤, 이 약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어요. 이 약은 베타블로커입니다. 예. 그래서 베타블로커 약물 중에서도 특히 CHF가 있는 환자들한테 처방해주는 그런 약제예요. 예. 어쨌든 그 심장의 워크로드를, 심근이 지녀야 할 워크로드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예요. 자, 프로세마이드 혹시 아는 사람? 이뇨제. 예. 고혈압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고혈압 강의할 때 가르쳐 주겠지만 이뇨제 초기 고혈압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러그 오브 초이스죠. 예, 이뇨제. 이 약은 이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 때문이라기보다 CHF 환자이기 때문에 CHF 정도가 되면 심장이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워크로드를 더 얹어주는 게 더 환자를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워크로드가 될 수 있는 거. 블러드 볼륨이죠. 그래서 웨이트 게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체중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처방 중에 하나가 플루이드 인테이크를 제한시켜요. 그래서 물도 맘 놓고 못 먹어. 우리 웬만한 건 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CHF 환자들한테는 물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퓨로세마이드 이뇨제는 몸에서 물을 빼내게 해주는,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약을 먹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라이시노프릴, 이거는 에이스 인히비터, 이거 역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약 뭐냐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CHF 환자이기 때문에 처방해주는 계통의 약입니다. 예, 지금 약물 시간이 아니어서 이 얘기들은 또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나이아신을 복용한대요. 나이아신 아까 효과 얘기했죠? 응? 2g을 먹는데 하루에 적은 용량은 아니죠? 빨리 반응이 와야지. 그치? 나이아신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포타슘, KCL은 포타슘 얘기하는 거예요. 칼륨. 왜 먹을까? 왜 먹을까? 혹시 약물 공부 열심히 하고 온 사람 있나요? 응? 왜 먹을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이뇨제 먹을 때 특히 프로세마이드 같은 약은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시키는, 유린이 많이 소변이 배출돼서 나가면 많이 잃어버리는 전해질이 뭐예요? 포타슘이에요. 근데 포타슘 우리 몸에서 많이 나가면 뭐가 민감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심장 근육이 이리터블해져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분 심장이 약하신 분이잖아.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뇨제를 처방해 줄 때 반드시 포타슘도 같이 보충제로 서플리멘트로 서플리멘터리 메디케이션으로 처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매일 이 포타슘 레벨을 측정을 해요. 혈액 검사를 해서. 예. 그래서 스마트한 널스는 이뇨제 먹기 전에 포타슘 레벨하고 이뇨제 먹은 이후 환자가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포타슘의 레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레벨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텔레메추리 선상에서 막 부정맥이 나오는 환자들이 있어. 칼디악 병동에서는, 심장내과 병동에서는. 그 얘기는
이 환자가 유린으로 잃어버린 포타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심장 근육이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은 이 환자 이뇨제 먹기 전에 수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유리나 붓이 몇 cc 나왔으면 포타슘 레벨 이것보다 더 떨어졌고 그러면 이 환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의사가 깜빡하고 처방을 안 했으면 알려줘요. 콜에서 포타슘 처방해다오.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해서 환자를 위해서 의사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널스들이 아침에 랩, 혈액검사 결과 쫙 조사해갖고 그 환자 어떤 약 먹고 있는지 이런 리스폰스 다 예측해서 정리해갖고 주치의한테 알려줘요. 그럼 의사들이 너무 고마워하지. 예. 베드사이드, 환자의 베드사이드를 지키는 건 우리거든. 널스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야. 의사가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알려줘서 이런 일들이 부정맥이 생겨서 그럼 환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 이걸 미리 예방해주는 이게 바로 간호인 거지. 그래서 의사들도 똑똑한 간호사들하고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아스피린 왜 먹을까요? 이 사람은 KBG,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죠. 예, 그래서 엔타이 플레이틀렛 혈전이 생기면 또 막히게 되니까 그쵸? 또 다른 하루택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스피린 복용하는 거고요. 또 나이트로글라이세린, NTG는 보통 우리가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그 약어로 많이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NTG는 PRN이에요. as needed. 필요할 때마다 먹어라. 이건 매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줄까? 응? 응? 흉통, 체스트페인이 있을 때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혈관 확장제거든요. 특히 코로너리 아러리가 막혔을 때 흉통이 오잖아. 이 환자가 캐비지 환자잖아. 스테이투스 포스트 캐비지 환자잖아요.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가 있어서 관상동맥이 막혀갖고 오픈할 서저리까지 받은 환자이니까 또 이런 인시던스가 또 다른 어떤 혈관에 또 생길 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 이 오픈할 서저리를 받아도요. 보통 우리가 한 10년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은 평생 이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깨끗한 막히지 않은 정맥을 갖다가 막힌 코로너리 아러리 옆으로 의외로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난 살았고 깨끗한 혈관이 생겼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야지 그러다가는 1년도 안 돼갖고 다시 오시는 분을 봤어요. 예. 물론 이제 그분은 잘 막히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전혀 안 해주면 생활습관 개선이 병용이 돼야 되는데 안 하시면 이렇게 다시 다 막혀버리는 그런 참 그 아웃컴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오픈할 서저리 해줄 때 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픈할 서저리 2번 받으신 분들도 봤어. 얼마나 힘들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TG를 그러니까 그분이 심한 혈관은 바이패스를 했겠지만 다른 혈관들도 좀 막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술할 정도로 막혀 있는 건 아닌 거거든. 조금 막혀 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 왜? 항상 우리가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 리스크 앤 베네핏을 따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혀 있다, 뚫어줘야 되겠다.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PCI 같은 경우, 퍼쿠타니우스 코로너리 인터벤션 같은 것, 왜 스텐트 박아준다, 막힌 관상동맥을 다시 열어주는 그런 시술들은 우리가 결정할 때 한 70% 이상 막혔을 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왜냐? 70%까지 안 막혔는데 한 30-40% 막혔는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하고 그렇다고 시술을 해주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이 시술에 따른 위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70% 정도 되면 이거는 뚫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다. 베네핏이 더 큰 거예요. 근데 30-40% 정도는 막히긴 막혔지만 잘 관리하면 그 막힌 부분이 그 플라그가 빌드업된 부분이 좀 다시 리그레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건드려 놨다가 오히려 시술에 따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 환자에 대한 케이스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분 리피드 프로파일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탈 콜레스테롤 255 어떤 거 같아요? 높은데 아주 높죠? 어느 정도? 얼마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지, 240 넘어가면. 근데 이분이 나이아신을 복용하고 있어요. 응? 자, 트라이글라세라이드 트리플 6네 이분 완전히 럭키 세븐이 아니고 666예요. 666. 또 HDL은 31. 자, 이분 어느 정도여야 되죠?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지? 40. 그쵸? 그러면 또 퀴즈 한번 내볼게. 폐경된 여자들은 얼마 이상이면 될까? 30? 좀 더 써. 아니, 좀 더 써. 폐경된 여자들 25면 위험한데. 폐경된 경우에는 40 이상. 남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폐경 이전 여성들은 적어도 얼마 이상? 50. 맞아. 50.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 범위를 40에서 60이라고, 그러니까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폐경 전 여성들은 50 이상은 넘어줘야 되고요. 그냥 남성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40 넘으면 되는데 31이야.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 미국 사람들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가 높아지는 경우 HDL이 35 이하인 경우에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 얘기한 적이 있죠. 이분 31이네요. 그쵸? 예. LDL은 unavailable. 왜 그럴까? 응? 뭐가? 문장을 컴플리트 해주세요. 뭐가 높아서? 주어가 빠졌어. LDL이 너무 높아서. 그쵸? 지난주에 이거 강의해줬잖아. 아니야. LDL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뭐가 높아서? LDL이 왜 unavailable해? 여러 번 따라하다 내가 틀렸잖아. 뭐가 높아서? 제가 그 포뮬라 가르쳐줬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린 줄 알았는데 다 까먹고 왔네. 포뮬라 기억 안 나요? 응? 그 포뮬라에 뭐라고 써 있어?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400이 넘어가면 LDL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았죠? 자, 이 환자가 지금 컴플레인 하는 게 있습니다. 플러시가 온다. 응? 자, 이분이 나이아신을 밤에 먹네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야. 응? 이 환자분이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를 쭉 보고 나이아신을 주로 잠자기 전에 복용하시는데 이 환자가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거야. 나 플러시가 밤마다 플러시가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이 플러시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응? 나이아신하고 관련이 있겠다. 라고 여러분이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수치 중에 트라이글라세라이드 아주 높고, 토탈 콜레스테롤도 높고, HDL도 낮고, LDL도 아마 높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디슬리피데미아의 전형적인 케이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이미 이분이 나이아신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HDL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이아신은 이미 처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디슬리피데미아가 이번에 발견된 거는 아닐 거예요. 이미 처방돼서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아까 얼마를 먹는다 그랬죠? 2g 정도 먹고 있다 그랬죠? 더 올려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HDL 레벨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이분한테 아까 엑서사이즈 전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용량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까 운동을 거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신체 활동량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교육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나이아신을 계속 먹지만 이분이 근데 지금 플러시를 컴플레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량을 올리기 전에 환자가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처방해 주면 좋으냐면 아스피린을 이 나이아신의 증상 나이아신이란다. 플러시의 증상을 좀 경감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는 아스피린을 나이아신 복용하기 전 한 30분 전에 먹도록 그렇게 처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스피린도 처방이 되어 있으니까 약물을 아스피린만 더 먼저 먹으라고 그렇게 교육해 주면 되겠네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이분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리덕션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글라세라이드에 영향하는 거 아마 이분 아까 음주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아까 나이아신 술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 아까 해줬죠. 그러니까 음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 CHF 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웨이트 게인이 오니까. 그래서 이 식이요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라이글라세라이드하고 관련돼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를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 LDL도 높은 분이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로우 팻.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거 필요하죠. 그래서 일명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라고 이거는 탄수화물 섭취를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의 하루 열량의 한 60% 정도는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는 웨이트 감량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한때 유행했던 다이어트인데 체중 감량에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 이유가 탄수화물을 파격적으로 섭취를 제한을 해줘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여름에 휴가 가기 전에 비키니 입기 위해서 여자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웨이트 감량하는데 탄수화물 섭취 줄이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탄수화물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어.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는 다이어트를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권해볼 수 있는 다이어트는 그렇고요. 자, 이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나왔던 이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뮬라 소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케이스는 좀 복잡한 케이스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분에게 필요한 그 정확하고 적절한 중재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게 컴피턴트한 널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물에 대한 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